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건국과 체제 정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6페이지를 펴주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의 기틀을 세운 태조의 정책, 두 번째는 빛날 광자의 광종의 정책, 세 번째는 이룰 성자의 성종의 정책, 마지막 네 번째는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먼저 고려를 세운 태조의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인물인데요. 그 과정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이 궁예는 이 후고구려의 국호를 마진, 태봉 이렇게 바꿔나갔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 강세였던 이 호족들을 탄압해 나갑니다. 여기에 반발한 호족들이 당시 태봉의 장수였던 왕건과 결탁을 해가지고 여러 호족과 함께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918년에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일설에서 이 궁예가 폭군의 대명사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렇듯 폭군의 대명사 궁예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왕건에게 쫓겨났고, 쫓겨난 궁예가 어떤 민가에 들어가서 이삭을 훔쳐 먹다가 그 민가 주인에게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궁예의 초반기 기록에서는 상당히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말년에는 폭군의 대명사로 광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쌤 생각에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를 세운 왕건과 여러 호족들이 자기들의 쿠데타, 즉 정권 탈취의 정통성,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궁예가 제대로 똑바로 정치 못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새로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세우기 위해 그러한 역사가 살짝 조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왕건이 여러 호족들과 궁예를 내쫓고 918년에 고려를 세우고요. 1년 뒤에는 수도를 철원에서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 즉 개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왕건이 송악의 호족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근거지로 수도를 옮깁니다. 935년에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의 항복으로 고려가 신라를 흡수하고요. 그리고 또 후백제를 멸망시켜 나가는데,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이 금강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여기에 반발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금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였던 견훤을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유폐시키고 자신은 후백제의 왕이 되거든요. 이렇듯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견훤이 그 절을 탈출해서 고려에 귀순을 하게 되고, 이렇듯 내분이 일어난 후백제를 고려가 멸망시킴으로써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건 입장에서는 가장 견제해야 되는 세력이 바로 지방의 실세였던 호족이었습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호족들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아요. 병사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이 있었던 호족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호족들한테 많이 챙겨주면서 호족들을 뭔가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동시에 호족들의 반란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미션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첫 번째로 왕건의 호족 통합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삼국 통일 전후부터 이러한 호족 통합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호족을 또는 남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왕건이 어떻게 이러한 지방 실세 호족들을 자기 가족으로 만들었는가,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가 호족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태조와 왕건은 사위이자 이런 장인어른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이 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결혼 정책 또는 혼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유력한 호족의 딸과 왕건이 결혼함으로써 그 지방 실세였던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태조 왕건한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부인이 많기 때문에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또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왕시성을 하사합니다. 왕건의 성이었던 이 왕시성을
지방 유력 호족에게 하사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일가족이야 라고 하는 통합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정책을 성씨를 하사하는 사성 정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왕건이 호족의 딸과 결혼했고요. 또 호족에게 왕치성을 하사함으로써 자기 가족으로 만들어서 호족을 통합했다라고 했지만 이렇듯 호족이 지방에 계속 건재해 있었거든요. 왜? 이 고려는 호족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호족의 힘을 당장 못 뺐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방의 혼란, 이런 지방의 호족들이 반란 일으킨 것을 막아야 돼요. 그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이 기인 정책을 유지합니다. 이 기인 정책은 일종의 인질 제도입니다. 신라시대 상수리 제도에서 발전된 형태인데 상수리 제도는 본인이 당시 지방 촌주나 지방 실세 본인이 수도에 머물러 한다면 이 기인 정책은 호족의 가족들 그 중에서 아들을 당시 수도였던 개성에 머무르게 하는 정책이었거든요. 물론 말이 인질이지 호족의 아들이 수도 개성에 오게 되면 그 자제를 매우 극진히 대접해 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호족이 반란 일으키는 순간 수도에 있는 그 호족의 아들은 죽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런 반란을 막기 위해서 또는 그 지방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자문과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런 기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신관 제도입니다. 사신관 제도. 좀 이따가 사료들 볼 건데요. 이렇게 신라 경순왕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이 사신관 제도는 수도 개성에 있었던 신하의 고향에다가 그 신하를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거주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쌤의 고향이 대구라고 칩시다. 쌤은 서울의 신하였는데 그러면 선생님을 대구의 사신관으로 이 고려가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대구의 사신관으로서 자기가 있었던 고향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이렇듯 지방의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지를 잡는 기인 정책 그리고 또 사신관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호족을 통제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려는 이런 그대로 고려,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북진 정책,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하는 의식을 계속해서 전개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해서 서쪽의 수도라고 하며 서경으로 삼고 여기를 중요시 여겼던 태조의 정책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뒤에 배울 훈요 10조에서도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발해가 멸망하니까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발해 세자 대광년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세자 대광년에게 왕시성을 주고 극진히 대해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즉 요나라를 적대시합니다. 거란에서 낙타를 선물해 주니까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낙타를 묶어서 굶겨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할 정도로 거란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 북쪽으로 진격하는 이러한 북진 정책이 따라 가지고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청천강 유해까지 고려의 영토가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민생 안정 정책을 고려의 태조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민심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에 들어서 취민 유도를 표방하거든요. 민들, 백성에게 세금을 가져갈 때는 뭔가 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율을 10분의 1로 정할 정도로 취민 유도로 민생 안정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대 왕에게 통치의 교훈을 남기기 위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기인 제도와 사신관 제도 이러한 사료의 기록이 고려사에 나타나 있는데 고려사에는 이런 제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리의 자질을 뽑아 이 향리는 호족의 후신, 향촌, 시골의 관리를 할 수 있는 호족의 후신인데요. 지방 실세입니다. 향리의 자질을 뽑아 개경의 인질로 삼고 해당 고을의 일을 자문하는 것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를 기인이라 하였다. 그래서 호족의 아들이 개경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 인질이었던 아들은 죽는다. 그리고 또 개경에서 자라난 인질이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개경을 그리워하면서 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호족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사신간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라왕 김부, 즉 경순왕이 항복해오자 신라국을 없애 경주로 삼았고요. 자, 이런 경순왕을 경주의 사신간으로, 왜냐하면 경순왕의 고향이 경주니까요.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관직 등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여러 공신도 이를 본받아 각각 자기 주에 자기 고향의 사신간이 되어서 자기 고향을 통제했다. 이러한 고향에 있는 호족들이 함부로 못 움직이게 통제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날 광자의 광종입니다. 성군이었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폭군이 되었던 그런 광종인데요. 자, 빛날 광자의 광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위 계승 문제가 태조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태조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유력 호족의 딸과 결혼해서 호족을 통합을 해나갔거든요. 하지만 부인이 29명입니다. 29명 사이에서 엄청난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겠죠. 그 아들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왕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태조 다음에 태종, 정종 이렇듯 유력한 호족의 아들들이 호족 출신들이 아들들이 왕이 됐었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태조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광종이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949년 10세기 중반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종 같은 경우에는 호족들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고 공신과 호족을 약화시킬 그런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 광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은 조용히 있습니다. 7년 동안은 또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7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칼을 꺼내 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기에 있는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라고 하면 최하 계층. 인간이 아닌 재산의 그런 취급을 받았던 노비고요. 안검이라 하면 어루만질 안자에 조사하다 검사합니다. 어루만져 검사하다는 것은 자세히 조사하다 이겁니다. 그럼 노비를 안검, 자세히 조사하는 법, 이것이 바로 노비안검법인데요. 이 노비안검법은 원래 양인, 원래 같으면 노비 천민은 아니었지만 원래 조금은 양인이었지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양인으로 풀어줬던 그런 법이 노비안건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공신과 호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이 약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노비는 이런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노비한테 호족들이 농기구를 주어주면 농사꾼이 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생산물을 갖다 바치겠죠. 이를 통해서 호족과 공신의 경제력이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이 노비들한테 농기구가 아니라 창과 칼과 활을 쥐어주면 개인적인 병사인 사병이 되어버려요. 이렇듯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신과 호족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은 강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노비는 인간 취급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노비가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 재정의 확보가 어려지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 양인으로 풀어줌에 따라서 공신과 호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또 양인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이 양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에 따라 국가 재정 기반이 확충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신 호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광종이 대들면 이렇게 공신과 호족을 숙청, 제거, 죽이고 귀양 보내기도 했던 그러한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 또는 과거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과거제는 중국 5대 식국 시대의 한 국가였던 후주에서 이 고려로 넘어왔던 이 귀한 이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광종에게 건의를 한 결과 이게 받아들여져서 과거제를 시행을 합니다.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쳐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전 과거제 시행 전에는 호족의 아들이
다시 관리가 되고요. 또 그 아들이 다시 관리가 되는 세습 비슷한 그런 체제로 관리가 등용이 됐었는데요. 조금씩 이제 유교적인 지식 소양을 시험쳐서 관리를 등용에 따라서 호족의 설 자리를 줄여나갔던 이 과거제도였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왕에 대한 충성심, 왕이 관리를 뽑고 유교에 대한 윤리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충성심과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를 시험을 쳐서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복제를 실시합니다. 당시 호족들 다 돈 있고 힘셉니다. 그래서 휘장찬란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왕보다 더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왕의 권한이 서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관리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정해줬던 이 관복제가 실시가 되고요. 이러한 정책을 하면 당연히 기득권이었던 공신 호족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발한 공신 호족들을 팍 보냈던 그런 광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려 광종 때는 칭제 건어,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웠던 뭔가 황제국을 내세웠던 그러한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그 연도의 명칭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선생님 앞선 영상 말했지만 이 연호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천자국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고려가 이 연호를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힘이 세고 자부심이 강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도였던 계경을 황도, 황제가 사는 도읍지, 황제가 사는 도시로 칭하면서 고려가 황제국임을 내세우면서 국왕의 권위를 높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극을 보시면 자, 고려시대 사극이랑 자, 조선시대 사극이 있거든요. 자, 고려시대 사극에서는 신하가 왕한테 자, 폐하라고 합니다. 폐하. 또 조선시대 사극에서는 신하가 왕한테 전하라고 해요. 이 폐하는 자,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고요. 이 전하는 황제 밑에 있었던 제후국, 즉 왕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인데 그만큼 고려는 황제국을 내세웠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을 폐하라 부르고, 조선은 대놓고 우리는 중국의 신하입니다 했기 때문에 전하라고 신하들이 부르게 됐습니다. 자, 요렇게 자, 광종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거기에 대한 사료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사, 전력, 고려사 다 조선시대 초반에 나왔던 고려에 관한 기록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비 안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노비를 조사, 안검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풀어줬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억누를 수 없어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광종이 땡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자, 과거제에 관한 내용이다. 자, 삼국 이전에는 과거제도가 없었는데 고려 태조 때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이런 과거로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광종이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이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 과거로 인재를 뽑게하였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룰 성자, 자, 성종의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성종인데요. 광종에게는 쌍기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으시, 이 성종한테는 신라 육도품 출신이었던 이 최승로가 있습니다. 자,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1조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무라고 하면 시급한 업무 또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업무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시급히 처리해야 될 업무 21개를 최승로가 왕이었던 성종에게 건의했는데 성종이 오케이, 자, 받아들여줬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핵심 내용이 자, 유교를 수용합시다. 또 유교를 조금의 통치 이념으로 삼합시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유교를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가 정비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의 통치기구를 당의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독자적으로 자, 이성육부제로 자,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학 교육 기관인 자, 국자감을
성종 때 설치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자, 국학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국학.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국학이고요. 자, 고려 성종 때는 국자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앙을 봤으면 수도의 개경을 봤으면 그 다음 지방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에는 자,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소가 좋거나 곳을 여기 참 목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역, 뭔가 좀 핵심 지역을 목이라고 했었는데요. 12개의 목을 설치해서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원래 지방은 유력 호족들이 세습하면서 다스리던 곳이었는데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방의 유학을 가르치는 경학 박사를 파견해서 유학 교육을 장려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최승로의 시무 28조네요. 죄송합니다. 시무 28조를 자 있는데요. 28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 지방관을 두소서. 비록 한 번에 다 보낼 수 없더라도 우선 10여 개 주연에 합하여 한 개의 관할을 두고 거기에 2, 3명의 관원을 보내어 백성을 돌보게 하소서. 자, 지방관을 파견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0번째는 자, 불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수행하는 자, 수신의 근본이며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 치국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세를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세는 먼데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자, 불교만 하지 말고 유교도 함께 펼쳐나가자. 이 내용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을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주 복잡한 표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은 아까 말했듯이 고려 성종 때 정비가 되었던 이성육부제를 또는 이성육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 조직을 운영해 나갑니다. 좀 먼저 두 개의 성이 있는데요. 중서문화성과 자, 상서성이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삼성육부제에 따르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거든요. 자, 문화성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중서성에서 정책을 세우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상서성은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진 거를 시행하는 그런 성이었는데요. 고려는 중서성, 문화성을 합쳐가지고 중서문화성으로 했다 아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성육부제를 중심으로 중앙행정 조직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밑에 자, 중서문화성은 국가 정책을 총괄했고요. 상서성과 그 아래에 있는 자, 육군의 정책을 집행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이군요.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의 기부 명칭이 나오면 한자음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병마. 자, 병마라고 하면 병사와 말입니다. 이 병사와 말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국방 문제, 군사 문제를 다루는 기구였고요. 식목도감이라고 하면 식이 법식자입니다. 법식자. 자, 목은 자, 목차와 같이 눈목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법식, 뭔가 규칙과 의식을 정했던 식목도감 이런 그런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는데요. 도명마사는 국방과 군사 등의 문제를 논의했고 식목도감은 자, 법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와 시행 규칙을 제정한 고려만의 자, 독자적인 기구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명마사 식목도감은 자, 제추라고 하는 재상급의 신하 라인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거든요. 이 재신이라고 하면 중서문화성에 자,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을 자, 재신이라 했고 추밀은 여기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관리들을 추밀이라 했거든요. 재신과 추밀은 또 군사기밀을 다뤘었는데요. 이러한 고위 관리들, 자, 재상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사대와 낭사가 이 대간의 업무를 펼쳐나갑니다. 어사대 이런 그대로 어사대 여기에서
관리가 있었고요. 자, 대관이랑 관리가 있었고, 자, 낭산은 3품 이하쯤 되는 그러한 중서문화성의 관리였는데요. 간관이라 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관리들인데 이들이 모여서 자, 대간의 업무를 봅니다. 왕과 관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이들이 동의해줘야 가능하게 되는 이 서경권의 권한이 여기 자, 대간들한테 있었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 지방 행정입니다. 자, 고려 초기에는 그 지방 실세인 호족들이 힘이 강했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자, 성종 때에 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일부 호족들을 향리, 향은 시골 향자거든요. 시골의 관리, 향리로 삼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교과서에 있는 지도인데 이런 황주목, 해주목, 양주목, 광주목 등등 12목을 설치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자, 현종 때 고려의 성군 중에 한 명인 자, 형종 때는 분현제라고 하는 각 지방의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요. 또 전국을 자, 5도와 2개의 개인 양계로 나눕니다. 5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등등의 5개의 도로 나누고 이런 국방지대에는 북계, 동계라고 하는 2개의 계로 나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군현제가 정비될 때 지방간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 할거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마을, 이런 현을 속현이라고 했는데 속현이 더욱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주현이 속현을 통제했고요. 그리고 속현에는 이런 향리들이 주로 행정 실무를 또 많이 담당하면서 다스렸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수 행정 구역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향, 부곡, 소가 있습니다. 향, 부곡은 주로 농업에 대한 생산물을 국가에 바쳤고 소는 특산물을 생산 담당했었는데 상당히 가혹한 세금 착취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경 주변에는 수도를 둘러싼 울타리인 이러한 자, 경기도를 두고요. 또 삼경 체계가 고려 시대에 전개되게 되는데 개경, 그 다음에 평양인 서경, 맨 처음에는 경주였던 동경이었지만 후기가 좀 되면 서울인 남경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초반에는 여기 있는 개경과 서경과 동경이었지만 나중에는 동경이 빠지고요. 서울이었던 남경에 따라서 상경 체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리 등용 제도가 마지막입니다. 고려에는 관리를 등용할 때 여기 광종 때 처음 실시한 과거제, 그리고 또 백으로 관리가 되는 음서제, 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과거제인데요. 과거제는 광종 때 쌍길 건의로 처음 실시되었고, 자, 문신을 뽑는 자, 문과, 그 중에서 제술가와 명경가, 자, 문장을 만들어내는 또 유교 경전의 밝은 지를 조사하는 이런 문과가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과, 제술가, 명경가를 통해 관료를 선출했고요. 이외에도 기술관을 뽑는 작과, 그리고 승려 대상인 승가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 무신들을 뽑는 자, 무과는 살짝만 있었지 거의 시행되지는 않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서제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 현대판 음서제 이런 걸 많이 봤을 건데요. 음서는 자, 종실, 즉 왕실의 자손 또는 5품 이상의 자,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제공하던 제도였거든요. 그 자손이라고 하지만 심지어는 그 관리의 외손자 또는 사위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졌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음서보다 이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과거로 관직에 나가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겼기 때문에 음서로 관직 지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과거 시험을 쳐서 관리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 건국되고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것을 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고려 전기 대외 전쟁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